TMX 송유관 확장 공사 완공 연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던 캐나다의 TMX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가 50% 정도 진행된 가운데 그동안 환경단체의 시위와 홍수 피해 등으로 공사가 딜레이되었고 원주민이나 환경단체들과의 마찰로 잦은 경로 변경이 이루어지며 예산이 70% 가까이 상승하면서 완공 시기가 내년 3분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원자재와 임금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과 공기업 특유의 방만한 경영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50km에 달하는 기존의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은 캐나다 석유의 메카인 알버타주에서 밴쿠버 쪽 서부 해안까지 하루에 30만 배럴의 석유를 수송하는 캐나다의 유일한 해양 수출 송유관 시스템이고 현재 진행 중인 TMX 확장 공사는 기존 송유관과 쌍을 이루어서 기존 용량의 3배인 하루 최고 89만 배럴까지 증가시켜서 캐나다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TMX는 원래 미국의 대형 미드스트림 회사인 KMI가 소유하던 송유관이었는데 계획된 확장 프로젝트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자체 폐기하려던 것을 2018년에 캐나다의 미국 수출 용량 한계 문제로 캐나다 유가가 급락하는 것을 계기로 45억 달러의 캐나다 연방정부에게 인수되면서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연기된 것도 문제이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추가 예산 배치는 힘들다고 말하면서 존폐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SU와 CVE 등 수혜가 예상되는 헤비오일 생산 회사들의 CEO들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TMX라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2015년부터 킨더 모건이 주도했던 사업은 54억 캐나다 달러가 소요될 계획이었지만 캐나다 정부가 인수하면서 74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무려 214억 캐나다 달러까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급기야 기존 프로젝트의 CEO가 무책임하게 은퇴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소유 지분을 ENB, TRP, PBA 등의 캐나다 미드스트림 회사들에게 매각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행이라면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엠브리지의 라인3 송유관 개통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용량이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서 당장 용량 추가가 절실하지는 않고 유가 상승으로 철도를 이용한 수송도 비용 부담이 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키스톤 엑셀 송유관도 바이든에 의해 폐기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TMX 확장 프로젝트는 절실해 보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캐나다 석유 회사 주식들이 일제히 떨어졌는데 오일샌드 회사 중에는 북미에 있는 본인의 다운스트림 용량이 자기 업스트림 물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SU, CVE 그리고 XOM의 자회사 IMO 정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오일샌드 업스트림 회사인 CNQ, MEG 등의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회사들 중 헤비오일을 어느 정도 생산하는 BT, CJ, OBE 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느려 터진 캐나다 건설 프로젝트인 만큼 반드시 딜레이 될 거라는 건 예상하였지만 트루도 정부의 무능력도 참 한심해 보입니다. 트루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비용 인상과 늘어난 일정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긍정적이라면서 송유관이 가동되면 경제적으로나 세금 기여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업스트림 업체들의 생산량 제한 발표,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향해 치솟으면서 당연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PXD, DVN, FANG, CLR 같은 대형 업스트림 회사들을 중심으로 올해 생산량 증가를 5%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메이저 회사인 XOM, CVE, COP를 비롯해서 과거처럼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신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이나 기존 자산에서 더 많은 배럴을 짜내는 데 집중하기로 한 캐나다의 대형 회사 CNQ, SU, CVE 및 IMO의 공통된 전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PXD의 CEO는 인터뷰를 통해서 설사 유가가 200불이 된다고 한들 자신들의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백의 CEO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30에서 35불인 상황에서 유가가 80불만 유지돼도 상당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기업들은 현재 부채를 줄이거나 주주 수익을 높이고 전략적 인수합병이나 현금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의 여유 용량이 줄어들면서 카르텔이 셰일 공급을 견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무한정 지속할 수 없으며 셰일 생산자들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유정 시추 작업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오지의 CEO 같은 경우는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한 요구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과 달리 최근 인터뷰에서 유가가 100불을 향해 달려간다면 여름까지 생산량을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올해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2023년까지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미국 석유의 메카인 퍼미언의 생산량은 기존 유정의 높은 완공률 덕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미완성 예비 유정인 DOC의 수 또한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 페트롤리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EPM은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혀 없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3번의 인수를 통해서 현재는 생산량의 54%가 천연가스이고 24%가 원유인 천연가스 기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물론 매장량은 원유, 천연가스, NGL 비율이 각각 41%, 38%, 21%로 원유 비율이 약간 더 높은 편입니다. 그 전에 순부채가 전혀 없던 것에 비하면 이번 인수를 통해서 부채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채 비율이 한 배 아래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과도한 부채나 유상증자 없이 최대한 현금 흐름 내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훌륭해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코로나 전 수준의 배당 회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인수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FCF를 극대화한다면 계속해서 자산 인수나 배당금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아니면 전처럼 순부채를 빠르게 없앨 수 있어 보입니다. EPM의 최고 단점은 회사가 너무 작아서 홍보가 안 되었다는 점이고 아멕스 상장이라 다소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작아서 주가 변동이 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자기 역량의 120%를 발휘하고 있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NYSE 아메리칸, 미국 증권거래소라고 불리며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과 함께 미국 3대 증권거래소입니다. 아멕스는 뉴욕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소이며 뉴욕 거래소의 엄격한 상장 또는 보고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소규모 회사들에게 선호되어 온 거래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형 투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아멕스 상장 주식에 관심이 적고 아예 투자하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약간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멕스 상장 주식들은 회사를 키우고 궁극적으로 뉴욕 거래소 상장 기준을 맞춰서 옮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최근 석유업계 내에서는 에너지가 아멕스에서 뉴욕 증시로 옮겨서 상장되었습니다. 참고로 에너지는 최근에 배당을 전분기 대비 75% 정도 올려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리비아나 아프리카의 오펙 회원국 중 일부가 내부 정치 혼란이나 투자 부족 등을 이유로 생산량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팬데믹 이후 2년 동안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수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잠재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수출량이 감소할 경우 지금까지의 제품 가격 상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가격은 지붕을 뚫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역대급인 인플레이션을 더욱 상승시키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수요의 약 10%에 해당하는 하루 10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며 발전소와 난방의 중요한 연료인 천연가스를 유럽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가 갤런당 1센트 오를 때마다 소비자에게 하루 4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높은 연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현장 일을 하는 노동자 계층과 농촌 지역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사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쉽게 눈에 띄지만 정작 실질적인 문제는 경제를 천천히 마비시킬 수 있는 디젤 가격의 상승입니다. 경제 제재 가능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외에 전쟁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필두로 당장 우크라이나 쪽 송유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차단되면서 유럽의 전력 생산이나 산업이 멈추게 될 수 있고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농수산물 수출이 멈춘다면 대규모 식량난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즉 생필품 가격 급등은 안 그래도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누적된 민생 불만에 도화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나 푸틴에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푸틴이 결국 타협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부정부패로 인한 전형적인 내부의 불만을 강한 러시아로 포장해서 내부 단속이나 푸틴 본인의 지지율 상승에 쓰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두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엄포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전쟁 위기가 적절한 외교적 합의로 마무리되고 세계 시장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이란과의 핵 확산 방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격은 순간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이번 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고 바람이 작년보다 훨씬 강하게 불어서 풍력 발전에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다른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일부 선적을 포기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유럽에 더 많은 LNG를 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않는 대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전염병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수요 증가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펙의 몇몇 회원국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에콰도르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비오펙 회원국 중 일부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생산자들 역시 그동안 불황이나 환경 규제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였고 특히 경영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만 했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생산량 증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의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서 혹은 이란의 핵 협상이 합의되면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있더라도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요 회복으로 인한 고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재고량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고 미국 원유와 정제유의 종합적인 주간 재고량은 계절적으로 재고가 쌓이는 겨울 시즌이고 비상비축률을 대량 방출하는 중임에도 천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부분의 회사가 극단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춘 결과 유가가 65불만 유지되어도 석유업계는 다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고 유가 65불 위로는 전부 보너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은 수요 파괴 수준을 찾을 때까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지만 코로나가 터진 지 거의 2년 만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여름 드라이빙 시즌은 마냥 제품 가격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단순히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수만 명의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방법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면서 친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는 서방 정부들의 정책 변화에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적절한 매장량의 석유와 가스 아니면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